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첫 번째 주였죠. 지난주와 첫 번째 주 강의를 이어서 이번 주 두 번째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주 강의는 한 번에 80분 이상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좀 지루한 감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번 주는 50분 전후로 해서 두 번 녹화해서 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환경과 관련된 국제 협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환경과 관련된 국제 협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다가 말아서 그 이유 부분을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은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토의정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토의정서라는 것은 기후변화협약, 지난 시간에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 기후변화협약을 국제적으로 협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떤 나라는 이행을 했는데 또 어떤 나라는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국제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이행을 좀 더 강제하기 위해서 교토의정서에서 그 강제하기 위한 내용들을 협약을 체결을 했던 것입니다. 교토는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죠. 일본 교토에서 이러한 국제적인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명칭을 교토의정서라고 명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교토의정서에서 나온 부속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출권 거래. 이 배출권 거래에 대해서 감축 목표가 달성 후 여유 감축분을 타국에 팔 수 있는 제도가 그 부속 내용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배출권 거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혹시 탄소 배출권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탄소 배출권을 거래가 됩니다. 탄소 배출권. 그 거래에서 돈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은 뭐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또 모르시는 분 계실지 몰라서 또 설명을 해드리면은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은 탄소를 흡수한 만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탄소를 여기에서 탄소라는 것은 주로 이산화탄소를 얘기를 하죠. 물론 일산화탄소도 있습니다만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는, 물론 일산화탄소가 많으면 훨씬 더 환경에 오염이 되고 더 심각하게 작용을 하겠지만 그 양이 일산화탄소는 미미하기 때문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탄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얘기를 하는데,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탄소 배출권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탄소를 흡수한 만큼, 그럼 탄소는 어디에서 흡수하고 또 탄소는 어디에서 배출하냐? 대표적인 탄소 흡수하는 곳은 어디냐? 녹색식물이다. 녹색식물. 그러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은 무엇이냐? 뭐 탄소 흡수할 수 있는 곳은 녹색식물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녹색식물. 녹색식물이라는 것은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또 조류도 하기도 있습니다. 조류. 어떤 조류?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고요. 물속에 사는 조류 있죠. 뭐 바다에서는 뭐 미역, 다시마 이런 또 해조류,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뭐 정확하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물속에서 자라는 조류가 있죠. 그것은 이제 식물체가 아니죠. 식물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녹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무조건 흡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조류라든가 식물체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이것을 배출은 어디에서 하냐? 배출은 아주 다양한 곳에서 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숨 쉬는 곳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죠. 여러분 숨 쉬는데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죠. 호흡하는데. 그 다음에 뭐 공장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는 데서 굉장히 많이 다양한 곳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죠. 하루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살 수가 없죠. 살아갈 수가 없죠. 하루가 뭡니까? 불과 5분 이상을 배출을 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5분 동안 숨 안 쉬면 살기 힘들어요. 물속에서 5분 동안 숨 안 쉬고 수영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폐활량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배출권을 거래를 예를 들자면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A라는 사람은 산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은 기업체만 산업체만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죠. 산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이산화탄소 흡수를 많이 하죠. B라는 사람은 흡수하는 장치는 없고요. 배출할 수 있는 장치만 있죠. 산업체에서 나오는 어느 산업체에서 뭘 생산하는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죠.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체에서 환경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가능한 덜 시켜야 되는데 덜 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배출해야 돼요. 조금 배출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업체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고 정화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배출만 하기 때문에 흡수만 하는 A라는 사람한테 이 배출권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A는 산만 가지고 있고 B는 산업체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B가 A한테 직접적으로 야 너 이산화탄소 배출권 나한테 팔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증권에서 같이 증권 투자하고 주식을 사고 팔듯이 어느 공공기관에서 배출권 거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죠. 그 우리나라도 지금 부분적으로는 이 배출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출권을 사고 팔게 하면은 많이 배출하는 사람은 가능한 적게 배출해야만이 그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B가 산업체만 가지고 있는데 이 산업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을 사가지고 배출을 한 놈을 갖다가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이 상쇄가 돼가지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흡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나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근데 흡수할 수 있는 장치나 메커니즘이 없다면은 흡수만 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만 할 수 있는 어느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입니다. 배출권 거래고요. 그래서 배출권 거래가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은 감축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여유 감축분을 타국에 팔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 흡수를 약 1000억 톤을 흡수한다. 근데 배출은 이산화탄소를 한 900억 톤만 배출한다. 그러면 나머지 100억 톤은 외국에다가 팔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배출권 거래, 국가 간 거래가 되는 거죠. 국내에서 이 개인 간 거래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이것이 우선이 되죠. 국가 간 거래보다도 오히려 국내에서 사고 팔는 것이 우선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토의정서의 첫 번째 부속 내용이다. 그럼 두 번째는 공동이행제도. 이것은 뭐냐? 선진국에 투자해서 얻은 가스 감축분을 일정량을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을 한다 이 말이죠. 선진국에 투자해서, 자, 우리나라를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 여러분들 이제 생각에 맡기고요.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한다면은 선진국에다 투자를 해요.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선진국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주 비근한 예인데, 우리나라에서 호주나 뉴질랜드에다가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해요. 토지를 빌려서. 물론 이제 그 토지를 빌릴 때 돈을 많이 주면은 이산화탄소 흡수해가지고 그 흡수한 만큼 거래해가지고 이익되는 그 이상의 만큼은 토지 임대를 받는다면 투자하기가 힘들죠. 단지 이산화탄소 배출권만 감안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호주나 뉴질랜드에다가 조림을 합니다. 그럼 호주, 뉴질랜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진국이라고 하죠. 선진국의 개념이 뭡니까? 선진국이 발달됐다고, 산업이 발전됐다고 선진국입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선진국의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발달됐다고 다 선진국은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구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호주, 뉴질랜드 가보신 분 계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호주, 뉴질랜드 가면은 공장 굴뚝이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산업이 발달됐어요? 산업이 발달됐으면 물론 이제 굴뚝이 없는 기업체도 많이 있고 산업도 있겠지만은, 어떤 제품을 생산하려면은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제품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제품을 좋은 제품을 많이 생산했다는 것은 그 산업이 발달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호주, 뉴질랜드를 가보면은 그 사람들은 공장은 별로 없고 주로 목축을 많이 하죠. 목축. 소나 말이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가지고 그것을 수익을 하고, 또 뭐 포도, 과일 이런 것도 많이 재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판매를 해가지고 수익금이 많이 있으면 선진국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뭐 5만 불, 6만 불 되면 선진국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호주, 뉴질랜드는 왜 선진국이냐? 1인당 국민소득이 높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기업체 발달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합니다. 근데 왜 선진국이냐? 거기는 인구는 작고 땅덩어리는 넓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인당 돌아가는 수익 금액이 많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서는 나무를 심어가지고는 큰 소득이 없어요.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 벌채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면 큰 소득이 없어.
그래 나무를 별로 안 심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나무를 안 심지만은 탄소 이거 뭐 공기 정화, 나무를 심으면 공익적 효과가 있죠.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공익적 효과가 크죠. 일단은 뭐 공해 방지, 재해 방지, 그다음에 수자원 함양, 공기 정화, 뭐 또 이제 그 휴양지 제공, 뭐 치유 효과, 이런 등등 것들이 그 공익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근데 그 사람들은 토지를 그냥 무상으로 우리나라한테 빌려줘 가지고 나무를 식재하도록 합니다. 왜? 그 식재에 대해서 나무가 자라면은 그 나라 사람들은 돈 안 들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들여가지고 나무를 식재를 했기 때문에 돈 안 들이고 나무를 키우면서 자기들이 공익적인 효과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토지를 빌려줘요. 야, 너희들이 와서 나무 심어가지고 생산해가지고 벌채도 해가고 또는 탄소 배출권도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 심어져 있는 동안에는 자국의 그 공익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의 조림, 우리나라는 인력도 많고 또 남의 나라에 가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땅덩어리 좁아가지고 나무를 많이 심고 싶어도 못 심는다. 그래서 해의 조림에 눈을 많이 떠가지고 해의 조림을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형편이죠.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에다 가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고 호주, 뉴질랜드 선진국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호주, 뉴질랜드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뭘 투자했냐? 나무 심는 거. 나무 심는 걸 투자를 해가지고 얻은 가스 감축분. 가스 감축분은 뭐냐?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단 말이에요. 흡수한 만큼 일정량을 뭐 그 나라에서 뭐 계약하기 나름이겠죠. 나무를 1000헥타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가스 감축분이 100억 톤이다 하면 100억 톤을 다 대한민국 가져가지 말고 뭐 50대 50으로 하자, 또는 뭐 70대 30으로 하자. 그러면 50대 50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100억 톤 중에 50억 톤은 우리나라의 가스 감축분이 될 수도 있다 말이야. 이같이 가스 감축분의 일정량을 우리나라의 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바로 공동 이행 제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공동 이행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말이 상당히 길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하는 그 과정에서 공동 이행 제도가 어떤 것이다, 또 선진국에다 투자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이 가스 감축분을 일정량 그 계약하기 나름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호주에다가 나무를 조림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가스 감축분, 즉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우리나라 가스 감축분으로 100% 인정을 한다라고 계약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0헥타에다가 심어가지고 100억 톤 가스를 감축을 했다면은 그 100억 톤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이것이 자구 감축 실적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외국의 가스 배출권, 탄소 배출권 거래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동이행제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정개발체제. 선진국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서 얻은 가스 감축분의 일정량을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 두 번째 공동이행제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건 차이점은 뭐냐? 선진국에다 투자한 거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다가 투자한 것이다. 개발도상국을 우리가 과거에는 쉽게 후진국이라고 해요. 후진국. 말이 후진국이라고 하면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개발도상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것도 예를 들자면 해외 조림을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우리나라에서 개발도상국 후진국인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또는 지금 주로 이제 솔로몬 제도라고 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솔로몬 군도 솔로몬 제도 거기에다가 옛날에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만 이건 산업이라고 기업체에서 나무를 거기다가 많이 해외 조림을 했습니다. 이건 산업 같은 경우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그놈을 키워가지고 벌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목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 조림을 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숲의 산림의 공익적 효과 때문에 가스 감축분까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과거에 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오직 목재 생산만을 위해서 해외 조림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조림했던 그 산림이 나무가 또는 숲이 지금은 공익적인 효과까지 계상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교토 의정서는 기후변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조치한 협약인데 그 부속 내용이 이렇게 배출권 거래 공동 이행 제도 행정 개발 체제라는 내용으로서 협약을 맺은 것이 바로 교토 의정서다. 이건 주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협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런던 협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런던 협약은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런던 협약을 했습니다. 런던은 어디입니까? 바로 잘 아시는 영국의 수도죠.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런던 협약을 했는데 이 런던 협약의 목적은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1972년도에 채택이 되었고 1975년도에 발효됐는데 우리나라에까지 적용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우리나라의 런던 협약이 적용되는 시점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이 해양 투기 폐기물이 뭐냐면 주로 우리나라에서 해양 투기 폐기물이 뭐냐면 가축 폐기물, 가축을 이렇게 키우는데 뭐 양돈, 돼지를 키운다든가 소를 키운다든가 닭을 키운다든가 여기에서 나오는 분뇨, 특히 분뇨 중에서도 액비, 고형 분뇨 같은 경우는 퇴비로 많이 사용을 하지만은 액체로 나온 분뇨 같은 경우는 퇴비로 사용하기가 어렵죠. 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배에다 싣고 먼 바다에 가서 버려버리죠. 그럼 해양이 바다가 오염이 되죠. 그래도 이제 이런 유기물이죠. 대표적인 유기물은 다른 기름이라든가 방사성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조금 해양 오염을 덜 시키죠. 또 자정작용에 의해서 아까 얘기한 기름이라든가 방사성 폐기물보다는 자정작용에 의해서 쉽게 빨리 정상화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자정작용 그 이상으로 엄청 많이 투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 바다가 오염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폐기물이 너무나 국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폐기물을 갖다가 바다에다 오염이 투기를 하다 보니까 이 바다가 청정 바다가 오염이 심각해지더라. 그래서 바다도 오염이 심각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다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런던 협약을 해가지고 각국의 폐기물을 해양에다 바다에다 투기하지 말아라 라는 제도가 바로 런던 협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에다가 폐기물을 투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간축 폐기물, 가축 분뇨 이런 것들이 많이 해양 투기를 했는데 지금은 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투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부에서 처리를 해야 되죠. 국내에서 처리를 하죠. 그 처리하는 그 과정이 뭐야? 또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과거에는 해양에다 갖다 버리는 그 비용도 들어가겠지만 그 비용보다도 내부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해양에다 투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부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대체 방법 중에 내부 처리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저기 그 평야지대에 가면은 뭐 많은 곳은 아닙니다만 가끔 가다가 평야지대에 큰 탱크가 있습니다. 큰 탱크에다가 거기에다가 그 가축 폐기물 특히 액비를 갖다가 거기다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럼 저장을 하면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 분해가 돼요. 분해가 되지 않으면은 분해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분해가 된 뒤에 그놈을 갖다가 저기 그 농경지에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유기물 비료 대체를 하는 거죠. 잠깐만요. 전화 와서 잠깐만 통화를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나 지금 강의 중이네요. 지금 다른 약속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계속 울리기 때문에요. 연구실에서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어서요. 받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연구실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전화도 오죠. 또 손님들도 찾아오죠. 핸드폰도 울리죠.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강의하는 과정에서도. 일단 대면 강의를 하면은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누가 강의원 줄 알면은 찾아오지도 강의실에 찾아와서 얘기하자고 하는 사람이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기는 하지 않죠. 근데 연구실에서 비대면을 하면은 이와 같이 가끔씩 벨도 울리고 전화벨을 울리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또 손님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손님이 오면은 밖에서 녹화만 하다 그냥 갈 수 있도록 아예 잠궈놓고 강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하튼 강의 중에 이렇게 다른 간섭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런던 협약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남사르 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사르 협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란에 남사르라는 지역이 있는가 봐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란의 남사르에서 습지 보호를 목적으로 71년도에 채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도에 가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남사르에 등재된 습지가 많이 있죠. 남사르 협약에 등재된. 그럼 습지를 보호를 해야 된다. 과거 우리나라는 습지의 중요성을 별로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저기 그 산에도 습지가 있어요. 산에도 습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봤을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성의 편백숲에도 가면은 습지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웅덩이가 물 웅덩이가 있고요. 산인데도 상당히 높은 산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 전라북도를 보면은 저기 그 전라북도에서 조성한 대미샘 자연휴양림이라고 있습니다. 대미샘은 금강인가 만경강인가 아마 그 발원지예요.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고 대미샘이 그 어떤 금강인가 만경강인가 잘 혼돈이 오는데요. 발원지입니다. 발원지. 그래서 대미샘 휴양림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 대미샘 휴양림 거의 산 능선 가까이 산 정상 가까이 올라가면 거기도 습지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 산 속에 있는 높은 산에 있는 습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못 느끼고 생활했어요. 근데 이 생태계 순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물론 높은 산에 있는 습지뿐만 아니라 낮은 지역에 있는 습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어떤 생태계 순환에 있어서 또는 자연환경 보호에 있어서 습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남사르에서 1971년도에 국제협약을 맺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97년도에 가입을 했으니까 28년 후에 남사르 협약이 채택이 되고 난 28년 후에야 우리나라는 가입을 했죠. 유엔도 마찬가지요. 유엔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나라 유엔에 가입은 처음에 유엔이 결성될 때부터 가입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국제협약에도 나라마다 물론 이제 나라마다 다 가입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해도 국제적으로 너는 안 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기 싫어도 너는 해야 돼. 예를 들면 런던 협약 같은 경우는 1972년에 채택이 됐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에서는 해양 폐기물을 많이 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가입을 않는다고 했고 또 우리나라는 부분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적은 양은 갖다가 해양 폐기물을 갖다가 해양 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제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일단은 1975년도에 발효된 런던 협약에 우리나라는 불과 한 20년 이상 한 30년 이상 아마 지난 후에 우리나라는 적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폐기물을 갖다가 해양 투기를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남사르 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71년도에 남사르 협약이 채택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1997년도에 가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사르 협약에 등재된 우리나라 습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개 써놨습니다만 대암산 용늪, 창녕 우포늪, 창녕 우포늪은 저도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은데 거기에서 많은 동식물들이 자라고 있죠. 물속에 사는 동식물들, 그 다음에 물속에서 식물들뿐만 아니라 수생동물들도 많죠. 수생식물뿐만 아니라 수생동물들도 많죠. 또 수생식물 또는 수생동물을 또 먹고 사는 뭐가 있어요? 육상동물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수생동물, 어류, 고기를 잡아먹는 것들 뭐예요? 조류들 있잖아요. 뭐 외갈이라든가 하여튼 뭐 내가 새 이름은 잘 모릅니다만은 이런 새들이 그 우포늪에서 살고 있는 어류를 먹이로 해가지고 사는 경우. 그래서 새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창녕 우포늪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습지라고 볼 수 있겠고 아주 크고, 그 다음에 신안의 장도 습지, 보성의 벌교 갯벌, 서귀포의 물영아리 오름 습지, 그 다음에 태안의 도웅 습지, 정족산 무제치 습지, 무안의 갯벌. 우리 그 전라북도에도 저기 그 고창에 그 습지가 있는데 등재된 습지가 있는데 이름이 가물가물하네요. 고창에 이 저수지가 상당히 큰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에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습지가 조성이 되고 그 저수지까지 포함해서 이것도 남사르에 등재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남사르 협약은 주 목적이 뭐냐? 습지를 보호하는 목적이 되겠다. 런던 협약은 폐기물을 해양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환경과 관련된 그 국제 협약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 밖에도 더 찾아보면은 국제 협약이 환경과 관련된 국제 협약이 또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찾아본 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은 환경 관련된 국제 협약을 더 찾아보면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숲의 종류에 대해서 환경과 숲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굉장히 큰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런데 첫 시간에 보여준 바와 같이 숲의 중요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숲의 중요성을 간과해버리는 그런 나라일수록 환경에 대한 피해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첫 시간에 설명했던 바와 같이 환경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주 1970년대 이전에는 아주 생소했을 겁니다. 생소했어요. 1970년대 하고 지금하고는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죠. 70년대 약 5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을 했던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나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1970년대 60살 이상 되신 분들은 1970년대 또는 60년대에 소풍을 갈 때 물을 안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나 다른 어느 것보다도 물부터 챙기죠. 물부터. 지금 물을 사 먹고 있죠. 물을 사 먹는 것이 지금은 아무런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1970년대, 60년대는 물을 안 사 먹었습니다. 안 사 먹었어요. 물 사 먹는다고 하면 이상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럼 왜 물 안 사 먹고 뭔 물을 먹었냐? 어떻게 먹었냐? 수도도 지금같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죠. 시골에는. 그냥 개울물 먹었습니다. 개울물. 소풍 갔다가 목이 타면은 그냥 흐르는 개울물 엎어져 갖고 꼴깍꼴깍 마셨어요. 그래도 별로 탈 안 났어요. 왜?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오염이 상당히 돼 있어요. 그래서 꼴깍꼴깍 마실 수가 없어요. 대면 수업하면 또 얘기를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 마을에 한 20여 가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10여 가구밖에 안 살아요. 근데 10여 가구밖에 안 살았고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는 20여 가구가 살았는데 그때는 집집마다 소도 키웠어요. 또 돼지도 키우는 집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천에 개천에 뭐가 많이 살았냐? 아주 청정지역에서 자라는 가재가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재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시래기 넣고 지져가지고 먹으면은 가재가 열을 받아서 익으면은 그 껍질이 빨갛게 되죠. 그러면 보기가 아주 예쁩니다. 그럼 가재를 많이 잡아서 먹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먹을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요. 그 가재를 잡아 먹었는데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10가구나 세대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겨울물에 가재가 거의 없습니다. 어찌다 하나씩 눈에 띄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없어요. 가끔씩 죽어있는 가재는 또 눈에 띄기도 하고요. 그건 바로 뭐냐? 그때 당시보다 1970년대
60년대보다 지금이 그 개울물이 오염이 됐다는 거죠. 거기에 사는 인구 수는 훨씬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축도 거의 안 키워요. 집에 소 키우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강아지는 몇 마리씩 그 강아지나 몇 집 키우기는 합니다만, 근데 가축에서 내려오는 그 똥물 이런 것들도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적어요. 그런데 지금 훨씬 더 오염이 됐기 때문에, 뭐 때문에 오염이 됐냐? 바로 화학물질 때문에 오염이 됐다 이 말이죠. 화학물질에 오염이 돼가지고 가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과거에는 뭐 돼지고기, 소고기 또는 생선 하면은 기름이 그릇에 묻죠. 기름이 묻는데 지금은 뭘로 닦습니까? 세제로 닦잖아요. 퐁퐁. 응? 세제로 닦는데 그때는 퐁퐁이 없었어요. 뭘로 닦아요? 뭘로 닦어? 계속 물로 흘러내려보내던가 아니면은 그 쌀겨라고 있습니다. 쌀겨. 그 정미소에서 방아를 찔 때 나오는 그 쌀겨, 이 쌀겨를 갖다 문질러 가지고 그 흡착시켜 가지고 기름을 흡착시켜 갖고 그릇을 닦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가재는 그런 기름이라든가 생선 또는 육류에서 나오는 기름이라든가 또는 가축 분뇨라든가, 가축 분뇨도 이제 많으면 좀 타격을 많이 주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세제가 더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가재가 많이 사라진 거죠. 세제, 여러분들이 쓰는 세제, 특히 날마다 세수하고 머리 감고 샤워할 때 뭐 씁니까? 뭐 지금 많죠, 종류도. 머리 감을 때 샴푸 써야죠, 린스 써야죠. 샤워할 때 뭐 씁니까? 샤워할 때 바디워시인가? 바디워시 또 다른 제품 쓰죠. 그 다음에 얼굴 세수할 때 뭐 써? 비누 쓰죠. 이런 세제들을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세탁할 때 세탁세제는 더 강하죠. 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물속에 녹아있는 그 농도가 가재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가재가 살 수 없다는 거죠. 이런 화학 물질들을 식물체는 흡수를 해가지고 그 농도를 낮추고 정화를 시키는 겁니다. 특히 숲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뭐 비근한 예로 이제 물에 녹는 이제 화학 물질들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숲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오염 물질을 정화시키죠. 뭐 화학 물질은 물론이고 먼지까지도 많이 제거를 시키죠. 요즘 비산먼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식물체 잎에서 또는 줄기에서 많이 흡착을 시켜가지고 이거 빗물에 의해서 땅으로 흘러내려가게 하죠. 이 먼지를 공중에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우리 인간은 물론이고 동물체에게도 호흡 과정에서 코로 입으로 호흡하는 과정에서 체내에 들어가면은 또 체내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비산먼지 중에 그런 화학물질들이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들이 있다면 체내에 들어가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나무들은 많이 식재를 했기 때문에, 식재를 한다면 이런 것들을 다 흡착시키기 때문에 정화를 시켜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죠. 또 가스성 물질들은 흡착뿐만 아니라 가스성 물질들은 흡수를 하죠. 기공을 통해서 흡수해가지고 정화를 시키죠. 이러한 것들이 환경과 숲이 굉장하게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식물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숲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숲의 종류를 우리가 구분을 해서 또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숲의 종류에 대해서는 하려면 아직도 시간을 많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숲의 종류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요. 숲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 숲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약 46분 정도 시간을 지났는데 여기까지 2주차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